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환율 관찰국, 환율 심화 관찰국은 150억 불 이상 흑자, 흑자가 3%를 넘을 것, 달러 구입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것, 요중 두 개에 해당하면 관찰국. 세 개 모두 해당하면 심층 관찰국인데 1과 2라면 달러를 저가에 매입하지 않았다가 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바꿔도 될까요? 저가에 매입하지 않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게 뭐예요? 외평기금 운용. 외평기금은 달러 가치가 너무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달러가 줄어들죠. 그러나 달러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 시중 달러 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달러 보유를 늘리는 거죠. 근데 달러가 올라갈 때 시중에 달러 공급은 하는데, 시중에 왜 이래? 또 이거 맞춤 가지고 댓글 걸겠다. 시중에 달러 공급을 하는데 달러가 떨어졌을 때 시중에 있는 달러를 매입을 하지 않는다. 왜? 외평기금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해가지고 나온 원화를 정부 적자 메꾸는데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경고를 했죠. 부채가 보이는 부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이는 부채는 말 그대로 정부 부채. 요게 안 늘어나게 만들어서, 최대한 적게 늘어나게 만들어서 건전하게 보이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채, 공공기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공공기관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거의 지금 보이는 가계부채에 필적할 수준이다. 거의 한 1900조에 육박을 하고 있죠. 1800조는 넘어섰고, 그러니까 보이는 가계부채, 가계신용이죠. 그거랑 거의 흡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 돈일까요? 아니면은 공공기관 부채 늘어나든 말든 거기 공공기관에서 수익 나는 거 꺼내다 써가지고 정부 부채 안 늘어나게 메꾸는데 썼으면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본 확충 7천억 나선다고 합니다. 신종 자본증권 제시동. 채권도 풀고 자본증권도 풀고,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사줘 도와줬는데 도와주기도 쉽지가 않죠. 지금 이자 보상 배율이 90배인데 문제는 4조가 있으면요 90배인 360조까지 보증이 가능하죠. 근데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본이 줄어가지고 한 2조 정도로 반토막이 났다. 그럼 180조만 보증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요 그 전에 180조는 보증을 받다가 보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360조 정도의 보증을 해주고 있다. 물론 그 이상입니다. 허구가 지금 보증해주고 있는 게 500조가 넘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 계속 정부에서 메꿔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방 교부세 같은 거 없애고 있죠. 지방 지원금을 없애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면서 막상 경제 살리는 데는 돈을 못 쓰고 있는 거다. 경제가 살아나야 세금을 많이 거치는데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 국가 부채 안 늘어나는데 그 수치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국가 부채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잃어버린 30년, 40년, 50년 오는 거고, 그러면은 국가 부채고 뭐고 가계부채라도 감축을 시켜가지고 내수시장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계부채는 늘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1, 2, 3분기 살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1, 2, 3분기 살리고 4분기 때 망했다, 가계부채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대출 받고. 그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직도 정책대출 내년에 55조 푼다는 게 제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년에 명목 GDP 상승률은요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올해 4.7% 예상했는데 4.7% 안 나올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하는 곳이 없어요? 맨날 저희만 지적하고 있잖아요. 명목 GDP라는 게 실질 GDP에다가 물가 상승률 더하는 건데 물가가 1%대로 떨어졌죠.
근데 실질 GDP 상승률이 괜찮아요? 3분기 때 0.1% 나왔죠. 2분기 때 마이너스 나왔죠. 그러면 명목 GDP 상승률이 4.7%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가야 되죠. 안 그러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150억 불 이상의 흑자와 흑자가 3%를 넘을 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무역협회에 가가지고 통계를 보면요. 수출 금액 순서대로 중국 다음에 미국이죠. 무역 수지로 통계를 내봤을 때 미국이 가장 높죠. 미국, 홍콩, 베트남에서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내고 있는 수지가 전체 무역 수지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150억 불 이상 흑자. 요거 지금 현재 443억 불 흑자죠. 10월까지. 자, 지금 외환보유액 환율 방어에만 42.8억 달러 감소. 400억 달러가 있으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저거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환보유액이 감가상각 대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냐가 아니라요.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못 버티니까 400억 달러가 있는데도 이걸 이제는 예전처럼 안 풀죠. 예전에 1,300원만 넘어도 막 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1,200원만 넘어도 막 죽는다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땐. 근데 이번 정부 때는 뭐라 그래요? 1,400원이 뉴 노멀입니다.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요? 1,400원 넘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1,400원 넘지 않도록 돈을 풀겠다가 아니라 1,400원 넘어가는 것을 돈 풀어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뉴 노멀로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1,400원에 육박하게 올라갔는데 그게 또 심리적 저항선이 되니까 1,400원은 못 넘어가게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두 개입도 하고, 구두 개입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또 풀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 4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구 풀 수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없어지면요, 위기를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IMF 왜 일어났어요?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없는데 달러 결제를 하는 기업들이 있죠. 특히 수출 수입하는 곳들. 근데 보통 어음거래 하잖아요. 야, 우리가 물건 팔아서 너한테 돈 보내줄게. 물건을 먼저 받고 팔아서 어음을 갚는데, 갚으려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보내줘야 되는데 열심히 팔아가지고 완판하고 수익 냈는데 달러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갚는 경우, 그런 식으로 도산난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진짜 외환위기를 대비해서 정부가 달러를 보관을 해놔야 돼요. 제가 외환위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IMF처럼 외환위기 온다고 이야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달러가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외환위기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돼야 외환위기가 되는 거예요? 외환에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오면 외환위기인 겁니다. 근데 달러 올라간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달러 올라가면 수출 잘 되겠네. 에헤라디야. 신난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퍼질까요? 우리나라 달러 1,400원 되면요,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적은 인건비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대비로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거는 80년대 이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 한창 경제 성장하던 97년도 IMF 이전에 한국 정도는 돼야지, 와, 환율이 높구나, 수출에 이득이 된다, 헤라디야 하는 거지. 지금은 싸게 팔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출에 도움되니까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왜 환율이 그렇게 올랐는데, 작년 대비로 올해 환율이 그렇게 올랐는데 상황이 좋지 않겠냐. 미국의 수출 1,055억 달러 팔다가 지금 10월까지 됐는데 443달러밖에 못 파는 걸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냐. 그런데다가 환율 떨어지면 뭐예요?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고 해놓고서 수출 막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제일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트럼프가 선언해 놓은 거. 관세. 그러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수입 물품에 대해서 소비를 줄이죠. 그렇다고 내수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를 늘리나? 그렇지도 않죠. 왜 내수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겠냐? 왜 아직도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디플레이션 수준으로 나오겠냐?
소비가 안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보면 다 나오는 거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가 아니라 이미 버틸 만큼 버텼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는 것을 좌시하고 있는 거다. 누를 수 있었으면 이미 눌렀겠죠. 근데 요거를 다 꺼내다 쓸 수 있냐? 요거 다 꺼내다 쓰면 끝이에요. 진짜 위험할 때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 그 다음에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 국가가 달러 장사해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국가 적자 메우는데 쓰는 것. 이 정도밖에 안 남는 거지. 그런 거라서요. 이번에 관찰국에 들어간 게요.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찰국을 지정했다는 뜻은 그 나라들을 타겟팅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수출, 두 번째가 부동산. 근데 부동산 성장을 하려면 계속 부채를 늘려줘야 되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고. 그러니까 맨날 4분기 때만 되면 난리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은 지금 무역수지 최대국 미국. 우리나라 무역수지에서 미국의 무역수지를 빼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되겠냐. 내년부터 미국 수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관세 붙이고 이런 거 둘째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내년에 2.1% 성장하네 막 좋은 전망 내고 있을 때 내년에 우리나라 성장률 1%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것들을 기사화 많이 안 하고 좋게 해주는 것만 자꾸 기사화할 뿐이지. 다단계도 똑같아요. 좋은 점만 설명하지 나쁜 점은 설명 안 해요. 근데 나쁜 점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다들 장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만큼 단점 이야기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